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창호지 바른 문틈으로 스며드는 늦가을 삭풍은 마치 구천을 떠도는 원혼들의 곡소리처럼 황량하게 울어대고 있었다. 최진사는 낡아빠진 사랑방 한 구석에 앉아 마치 겨울 들판에 홀로 선 마른 대나무처럼 꼿꼿이 허리를 세운 채 마지막 남은 선비의 자존심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다. 기름이 다해가는 호롱불은 위태롭게 흔들리며 그의 깊게 패인 주름살을 비추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한숨을 참아낼 때마다 성긴 수염이 파르르 떨렸다. 갈라진 흙벽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는 얇은 삼배옷을 뚫고 들어와 살을 저미는 듯 했으나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집안의 형편과 가장으로서의 무력감이 주는 고통에 비할 반은 아니었다. 그는 흐릿한 눈을 들어 텅 빈 마당을 내다보았는데 그곳에는 창백한 달빛만이 내려앉아 가문의 마지막 보루인 문전 옥답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선대 어른들께서 물려주신 그 땅은 단순한 흙덩이가 아니라 이 가난한 촌락에서 양반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게 해주는 유일한 생명줄이자 핏줄과도 같은 것이었다. 대대로 이어져 온 그 땅에는 조상들의 피땀이 배어 있었고 그 덕분에 숱한 흉년에도 굶어 죽지 않고 가문을 지탱해 올 수 있었으니 그에게 그 노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었다. 그러나 추수가 끝난 후 그루터기만 남은 논을 바라보는 최진사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이 먹구름처럼 들이우고 있었다. 정적만이 감도는 방 안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메마르게 울려 퍼졌으나 눈앞에 펼쳐진 성현들의 말씀은 오늘따라 유독 공허하게만 느껴질 뿐이었다. 배고픔을 잊고 불안을 떨치려 노너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어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어 스스로도 듣기 민망할 지경이었다. 안채에서는 아내가 바느질하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마치 가난한 살림을 기원하는 비명처럼 들려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기름진 쌀밥 한 번 배불리 먹여주지 못한 가장의 무능함에 치를 떨며 최진사는 그저 어둠 속에서 침묵만을 삼키고 있었다. 그때 고요한 밤의 정막을 깨고 살인문 쪽에서 거칠고 험악한 소리가 들려와 최진사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다. 그것은 바람 소리도 아니요 달을 보고 짖는 개소리도 아닌 평온한 선비의 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난폭한 발자국 소리였다. 거친 고함이 담장을 넘어 마당을 뒤흔들자 닭장에서 잠자던 닭들이 놀라 푸드덕거렸고 그 소란스러움은 곧 닥쳐올 재앙을 예고하는 듯했다. 최진사는 황급히 책을 덮고 낡은 탕건을 고쳤으며 마루로 나섰으나 소매 속에 감춘 두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려오고 있었다. 대문 앞에는 횃불을 든 사내들이 험상엿은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흔들리는 불빛에 비친 그들의 그림자는 마치 지옥에서 온 야차들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 무리의 한가운데에는 최진사의 독자인 인석이 두 사내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흙투성이가 된 옷가지며 퉁퉁 부어오른 뺨에 남은 시퍼런 멍자국을 보는 순간 최진사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전신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멍하니 서 있는 아비 앞에서 아들은 차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다. 얼굴에 긴 칼자국이 있는 우두머리 사내가 마당으로 성큼 들어서더니 정갈하게 쓸어놓은 대돌 앞에다 보란듯이 침을 챔뱉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늙은 선비에 대한 예우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거만한 태도로 인석이 투전판에서
돈을 빌려 탕진하고 도망치려다 잡혔다는 기막힌 사실을 늘어놓았다. 그가 내뱉는 빚의 액수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을 팔아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금액이어서 최진사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그에게 투전빚이라니. 이는 가문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먹칠을 하는 일이었다. 최진사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이명소리 때문에 사내의 말이 마치 웅덩이 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들렸다. 마당에 무릎 꿇린 채 흐느끼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의 심정은 당장이라도 회초리를 들어 종아리가 터지도록 때리고 싶은 분노와 가엾음이 뒤섞여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금지옥엽으로 키우며 글공부를 시켰건만 성현의 도리는커녕 빚쟁이들에게 끌려다니는 신세가 된 꼴을 보니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다. 아비로서 자식을 잘못 가르친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러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칼자국 사내는 최진사가 아무 말이 없자 더욱 기세등등하여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인석을 관하로 끌고 가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짐짓 동네방네 다 들리도록 컸는데 이는 점잖은 양반 가문의 치부를 드러내어 망신을 주려는 속셈임이 분명했다. 관아에 끌려가 형틀에 묶이고 죄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사대부로서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자 사회적인 매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사내는 법보다 무서운 것이 양반의 체면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활한 자였다. 최진사는 본능적으로 옆집과 맞닿은 낮은 돌담 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어둠 속에서 이웃들이 웅성거리며 훔쳐보는 듯한 기척이 느껴져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과 뒤에서 수군거리는 입방아는 날카로운 비수보다 더 깊게 최진사의 심장을 찌르고 들어올 것이 뻔했다. 가난한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부도덕한 가문으로 손가락질 받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것이 양반의 생리였다. 내일 날이 밝으면 온 마을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질 것을 생각하니 최진사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최진사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마른 침을 삼키고는 짐짓 위험 있는 목소리로 사내들에게 조용히 말해달라 부탁했다. 여보시오, 이웃들이 다 깨겠소. 내 자식놈의 불찰은 내 책임이니 반드시 해결할 테니 며칠만 여유를 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담담하려 애썼으나 끝자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 궁지에 몰린 가장의 비굴함이 묻어나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다. 험악한 빚쟁이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려 애쓰는 늙은 선비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빚쟁이들은 코웃음을 치며 최진사의 곤궁한 처지를 비웃었고 땡전 한 푼 없는 주제에 무슨 수로 갚겠느냐며 빈정거렸다. 칼자국 사내는 집안을 훑어보며 돈이 될 만한 것이라고는 책 몇 권뿐인 것을 확인하고는 경멸 어린 눈초리를 보냈다. 내일 정오까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 녀석을 장터 한복판에 매달아 놓고 개망신을 줄 테니 그리 아시오 사내의 최후 통첩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최진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사내들이 인석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사라진 뒤에도 그들이 남기고 간 공포와 수치심은 짙은 안개처럼 집안을 휘감고 있었다. 마당에 쓰러진 인석은 그제야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며 통곡했고 안채에서 뛰쳐나온 아내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가슴을 치며 오열했다. 아이고 이놈아, 네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벌였느냐. 두 모자의 애끓는 울음소리가 밤바람에 실려 허공으로 흩어지는데 최진사는 망부석처럼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최진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으로 들어와 방문을 걸어 잠갔으나 밖에서 들려오는 처자식의 울음소리를 막을 수는 없었다.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어보았지만 쉰 양이라는 거금을 구할 방도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친척들에게 손을 벌리자니 이미 가세가 기울어 발길을 끄는 지 오래였고, 친구들에게 빌리자니 그 누구도 선뜻 거금을 내어줄 리 만무했다. 방 안의 냉기보다 더 차가운 절망이 그의 온몸을 휘감아 돌았다. 그의 시선이 무심코 벽에 걸린 조상의 위패에 머물자 최진사는 죄스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대대로 청백리로 살아오신 조상님들 볼 면목이 없어 차라리 혀라도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가문을 일으키지는 못할 망정, 자식 농사를 망쳐 패가망신의 위기를 자초했으니 죽어서 무슨 낯으로 조상님들을 뵙겠는가. 가난 속에서도 지켜온 긍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고통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 끔찍했다. 그때 문풍지 너머로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문전 옥답이 다시금 눈에 들어왔다. 저 땅 아버지께서 피땀 흘려 지키셨고, 자신 또한 목숨처럼 아껴온 저 땅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다. 논을 판다는 것은 조상의 유업을 팔아넘기는 불효막심한 짓이었으나 당장에 급한 불을 끄고 가문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전무했다. 땅을 지키자니 아들이 죄인이 되고, 아들을 구하자니 조상의 땅을 잃게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최진사는 어둠 속에서 문전 옥답을 노려보며 살을 애는 듯한 고뇌에 몸부림쳤다. 땅을 잃으면 양반으로서의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상실하여 평민이나 다름없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아들이 관아에 끌려가고 도둑놈 집안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땅을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껍데기뿐인 명예와 실질적인 삶의 터전 사이에서 그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결국 그는 두 눈을 질끈 감으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심을 굳혔다. 그래, 땅은 다시 살 수 있어도 한번 땅에 떨어진 이름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다. 그것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그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조상들이 지하에서 노하여 호통을 치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최진사의 메마른 볼 위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희끗한 수염을 적셨다. 그는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부친께 백배사죄하며 못난 아들을 용서해달라 빌고 또 빌었다. 흙벽에 간 금처럼 이미 그의 가문에도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겨버렸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밤이 지나면 그는 더 이상 그 기름진 땅의 주인이 아닐 것이며,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이라는 자부심 또한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었다. 날이 밝는 대로 읍내의 거상 쥐상을 찾아가 논문서를 넘겨야 하리라. 비록 뱃속은 굶주릴지언정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꼴은 죽어도 보일 수 없다는 오기가 꺼져가는 불씨처럼 그의 눈동자 속에서 이글거렸다. 밖에서는 여전히 밤벌레들이 처량하게 울어대고 있었고, 최진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다가올 비극적인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 몰락해가는 한 양반 가문의 서글픈 초상이자 허울 좋은 명분을 위해 신뢰를 희생해야만 하는 시대의 비극이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이 트기 전 푸르스름한 여명이 마을 어귀를 감싸 안았으나 최진사의 집을 짓누르는 무거운 공기는 거칠 줄을 몰랐다. 밤새 한숨으로 지새운 최진사의 눈가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고, 마당의 앙상한 감나무 가지에 앉은 까치마저도 오늘따라 불길하게 울어대며 아침을 깨웠다. 간밤의 소라는 마치 썩은 고기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담장을 넘어 바람을 타고 마을 곳곳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음이 분명했다. 아직 닭이 태를 치기도 전이었으나 마을 사람들의 귀는 이미 쫑긋 세워져 있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진실보다 더 추악한 살을 붙여가고 있었다. 최진사는 방문을 열기조차 두려웠으나 가장으로서의 위험을 잃지 않기 위해 애써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우물가는 이른 아침부터 물동이를 인 아낙네들로 북적거렸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묘한 활기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 물을 뱉는 소리보다 더 시끄러운 것은 바로 그녀들의 쉴 새 없는 입방아였으니 그 주제는 단연코 어젯밤 최진사 댁에서 벌어진 사단이었다. 글쎄 그 점자는 양반댁 도령이 투전판에서 집 한 채 값을 날렸다지 뭔가 굵은 팔뚝의 안악이 침을 튀기며 말하자 옆에 있던 여인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맞장구를 쳤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보다는 고고한 척하던 양반 가문의 몰락을 고소해야 하는 은밀한 즐거움이 배어 있었다. 아이고, 겉으로는 공자왈 맹자왈 하더니 자식 농사는 헛지었구만 그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더니 그 아비에 그 자식 아니겠어.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우물가에 쩌렁쩌렁 울리며 아침 공기를 갈랐다. 평소 최진사가 지나갈 때면 고개를 조아리며 길을 비키던 이들이었으나 그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며 씹어대기에 바빴다. 우물물에 비친 그녀들의 일그러진 표정은 타인의 불행을 먹고 사는 인간의 비루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했다. 소문은 우물가를 넘어 빨래터로, 사랑방으로, 장터로 퍼져나가며 온 마을을 독버섯처럼 뒤덮었다. 최진사는 이러한 바깥의 동요를 짐작하면서도 애써 태연한 척 세수를 하고 의관을 정제했다. 차가운 우물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밤새 타들어간 속을 달래보려 했지만 가슴속의 우라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거울 앞에 앉아 상투를 틀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듬질된 도포를 걸치며 흐트러짐 없는 선비의 모습을 갖추려 노력했다. 비록 주머니는 비었을지언정 정신만은 꼿꼿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평생 신조였으나 오늘따라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초라하고 낯설게만 느껴졌다. 가끈을 매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그는 스스로의 나약함에 치를 떨었다. 대문을 나서기 전 최진사는 마당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들 인석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죄책감에 고개도 들지 못하는 아들의 모습이 처량하기 짝이 없었으나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냉철한 해결책이었다. 방 안에 꼼짝 말고 있거라. 내 다녀올 때까지 쥐 죽은 듯 근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으나 그 이면에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러 가는 아비의 비장한 결의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세상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마을길로 들어서자마자 쏟아지는 시선들이 마치 화살처럼 날아와 그의 온몸에 박히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길가에서 집신을 삼던 노인도 밭으로 나가던 농부들도 골목 어귀에서 놀던 아이들조차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힐끔거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예전의 존경심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동정 섞인 조소만이 가득했다. 최진사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애써 외면하며 짐짓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뒷짐을 지고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의 귓가에는 벌레떼가 웅잉거리는 듯한 환청이 들려와 머리가 지끈거렸다. 저기, 보게. 저 양반 아직도 목이 뻣뻣한 것 좀 봐. 빚쟁이들이 들이닥쳤다는데 저리 태어날 수가 있나.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촌부의 굵은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을 후벼 팠다. 최진사의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으나 멈춰서서 그들과 시비라도 붙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양반의 체면을 깎아먹는 짓이라 생각하여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흙길을 밟는 발바닥의 감각마저 마비된 듯 그는 자신이 구름 위를 걷는 것인지 가시밭길을 걷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걸음걸음마다 수치심이 발목을 잡아채는 듯 무거웠다. 그때 맞은편에서 소장농 김서방이 지게를 지고 오다가 최진사를 마주쳤다. 예전 같았으면 지게를 내려놓고 허리 굽혀 무난 인사를 올렸을 그였으나 오늘은 묘하게 뻣뻣한 태도로 눈을 피하며 어정쩡하게 목례만 하고 지나쳤다. 그 짧은 순간의 스침 속에서 최진사는 무너져버린 위계 질서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돈과 권세가 사라진 양반은 이빨 빠진 호랑이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저 무지렁이들조차 본능적으로 알아채고 그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 서글픈 변화는 최진사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생채기를 남겼다. 최진사는 짐짓 헛기침을 크게 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으려 했으나 목구멍에선 쇳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자나무 아래를 지나쳐야만 읍내로 나갈 수 있었기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정자나무 아래 평상에는 마을의 한량들이 모여 앉아 킬킬대고 있었는데 최진사가 나타나자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 침묵은 말보다 더 무겁고 날카로워 최진사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들의 시선은 최진사의 낡은 갓에서부터 해진 도포자라 마치 내 놈이 언제까지 그 잘난 양반 행세를 할 수 있나 두고 보자는 듯한 조소 어린 눈빛들이었다. 개 중에는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흘리는 자도 있었으니 최진사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을 억누르며 필사적으로 고개를 쳐들었다. 내가 여기서 고개를 숙이면 우리 가문은 영영 일어서지 못한다는 절박함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칼날 위를 걷듯 위태롭게 그들 앞을 지나갔다. 등 뒤에서 쉬씀 양반 체면에 똥칠을 했구먼 하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최진사의 주먹은 으스러지도록 꽉 쥐어졌다. 당장이라도 돌아서서 호통을 치고 싶었으나 그럴 힘도 명분도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못 들은 척 걸음을 재촉하여 그 지옥 같은 시선들로부터 도망치는 것뿐이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속적삼을 적셨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다. 이것이 바로 몰락한 양반이 감내해야 할 형벌이자 세파의 냉혹함이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한적한 산길로 접어들어서야 최진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멈춰 설 수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길가 바위에 주저앉은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이 걸어온 마을을 뒤돌아보았다. 평화로워 보이는 저 마을이 지금은 그에게 지옥보다 더 끔찍한 곳으로 변해 있었다. 어릴 적부터 뛰어놀며 자랐고 평생을 이웃들과 어울려 살아온 고향이건만 이제는 그를 배척하고 조롱하는 낯선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들이 마치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것만 같았다. 최진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으나 야속하게도 가을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고 맑기만 했다. 자신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의 무심함에 그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허허, 세상 인심이 조석변이라더니 내 꼴이 참으로 우습게 되었구나. 그의 독백은 공허하게 흩어졌고 산새조차 그의 슬픔을 외면한 채 제 갈 길을 날아갔다. 이제 그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이 수모를 겪고도
아무런 대책 없이 집으로 돌아간다면 내일은 더 큰 멸시와 조롱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빚쟁이들이 다시 들이닥쳐 아들을 끌고 가는 꼴을 보인다면 문전옥답을 파는 고통은 뼈를 깎는 듯하지만 가문의 명예가 짓밟히는 고통은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깊이 간직해온 땅 문서를 만지작거렸다. 그 문서는 수십 년간 괴짝 속에 고이 모셔져 있던 가문의 보물이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선대 어른들의 이름과 붉은 낙관이 찍혀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경외심이 드는 물건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종이 한 장이 아들의 목숨과 자신의 남은 생을 바꿔줄 유일한 수단이 되었다. 최진사는 눈을 질끈 감고 땅 문서를 다시 품 깊숙이 밀어넣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어 품에 안은 듯한 끔찍한 감각이었다. 그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읍내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으나 그의 눈빛만은 비장하게 타올랐다. 읍내의 거상 박주사는 천한 장사치 출신으로 돈을 모아 양반 흉내를 내는 자였기에 평소 최진사가 경멸해 마지 않던 인물이었다. 그런 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땅을 팔아야 한다는 사실이 죽기보다 싫었으나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굴욕을 삼키고서라도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를 움직이고 있었다. 길가에 핀 들국화가 바람에 흔들리며 그의 옷자락을 스쳤다. 마치 가지 말라고, 조상의 땅을 팔지 말라고 애원하는 손길 같아 최진사는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애써 꽃을 외면하며 앞만 보고 걸었다. 이 길을 갔다 돌아오면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최진사가 아닐 것이다. 땅을 잃은 양반 껍데기만 남은 허울 좋은 선비로 전락하여 남은 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비였다. 못난 자식이라도 제 피를 나눈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악마와 거래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비의 숙명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것이 가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최면을 걸었다. 읍내로 향하는 신장로는 멀고도 험하게만 느껴졌고 그의 그림자는 길 위에 길게 드리워져 슬픈 춤을 추고 있었다. 마침내 읍내 어귀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바로 박주사의 집이었다. 드높은 소설대문과 담장 너머로 보이는 기름진 기와 지붕은 최진사의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과는 천지 차이였다. 돈이 권력이 된 세상의 냉혹한 현실이 그 기와집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공장계 문이는 최진사는 잠시 멈춰서서 옷깃을 여미고 최후의 자존심을 무장한 채 그 거대한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고 마을 우물가에서 시작된 수근거림은 환청이 되어 끈질기게 그를 따라다녔다. 오늘 그가 팔러 가는 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그의 과거이자 영혼의 일부였다. 박주사의 집 대문 앞에 선 최진사의 모습은 거대한 시대의 흐름 앞에 무력하게 서 있는 낡은 도덕의 초상과도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대문 고리를 잡았다. 쇳덩이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져 왔다. 어둠이 내린 사랑방한 최진사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덩그러니 앉아 꺼져가는 호롱불 심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낮에 박주사의 집에서 겪었던 수모와 내일 아침 땅 문서를 넘기기로 한 약조가 족쇄처럼 그의 가슴을 짓눌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방 안 가득 채워진 정막은 마치 천근의 납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늙은 선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밤바람 소리는 마치 조상들이 지하에서 통곡하는 소리처럼 들려와
최진사는 귀를 막고 싶었으나 차마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땅 문서를 꺼내들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가 손끝에 닿는 순간 마치 불에 댄 듯한 뜨거운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혼이자 핏줄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할아버지께서 피땀 흘려 일구시고 아버지께서 목숨 바쳐 지켜오신 그 땅을 못난 후손이 도박빚을 갚기 위해 팔아넘겨야 한다니 이 얼마나 기막힌 노릇인가. 최진사의 눈가에는 맺히지 못한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차오르며 시야를 흐렸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아내가 들어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물 한 그릇만이 들려 있었다.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조차 잊지 못한 아내의 얼굴은 폰쑥하다 못해 해골처럼 말라 있었고 깊게 패인 눈 주위는 울다 지쳐 퉁퉁 부어 있었다. 아내는 땅 문서를 쥐고 있는 남편의 손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그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으리, 제발, 제발 이 땅만은 안 됩니다. 이 땅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며 조상님 제사는 또 어찌 모신단 말입니까? 아내의 목소리는 절박함에 갈라져 있었고 그녀의 손은 최진사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애원하듯 떨고 있었다. 최진사는 아내의 애원에도 짐짓 냉정함을 가장하며 고개를 돌렸다. 아내의 말이 구구절절 옳은 말임을 그 또한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어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부인 그럼 인석이를 관하로 끌려가게 내버려 두란 말이오. 양반 가문의 자식이 포승줄에 묶여 조리돌림을 당하는 꼴을 보고 싶어 그러는 게요. 최진사는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호통을 쳤다. 그러나 그 호통 속에는 가장으로서의 무능함에 대한 자책과 비겁함이 섞여 있어 듣는 이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할 뿐이었다. 차라리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땅은 지켜야 합니다. 땅을 잃으면 우리는 뿌리 뽑힌 나무나 다름없습니다. 나으리,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아내는 바닥에 이마를 멋쓰며 통곡했고 그녀의 울음소리는 밤의 정적을 깨고 구슬프게 울려 퍼졌다. 그녀에게 있어 문전 옥답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고 자식의 미래이자 노후의 보장이었기에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여인네의 본능적인 생존 감각은 허울 좋은 명분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처절했다. 최진사는 아내의 통곡 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으나 선비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며 매몰차게 그녀를 뿌리쳤다. 어허, 아녀자가 감히 대사의 결정에 토를 달다니 나가시오. 당장 나가란 말이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이 들킬까 두려워 더욱 거칠게 소리쳤고 아내는 흐느끼며 쫓겨나듯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된 방 안 최진사는 힘없이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아내에게 모진 소리를 한 자신이 짐승만도 못하게 느껴졌으나 그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몸만 짐가 그는 방문을 열고 탄마루로 나가 달빛 아래 펼쳐진 들판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방문을 차가운 가을 달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나는 논바닥은 마치 잔잔한 바다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추수가 끝나 그루터기만 남은 논이었지만 최진사의 눈에는 황금빛, 벼 이삭이 출렁이던 지난날의 풍경이 겹쳐 보였다. 저 논에서 나온 쌀로 자식들을 먹여 살렸고 저 논에서 흘린 땀으로 가문을 지탱해 왔건만 이제 저 땅은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될 운명이었다. 아버님 소자가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이 못난 놈을 용서치 마십시오. 최진사는 허공에 대고 나직이
읍소했다. 논두렁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꾸지람처럼 들려왔고, 흔들리는 갈대 소리는 어머니의 한숨 소리처럼 들려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마당으로 내려서서 차가운 흙의 감촉을 발바닥으로 느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논두렁을 향해 걸어갔다. 논두렁에 주저앉은 최진사는 손으로 흙을 움켜쥐었다. 차갑고 축축한 흙냄새가 코끝을 찔러오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는 흙을 얼굴에 비비며 오열했다. 이 흙이 내 살이고 이 흙이 내 피인데 어찌 남에게 줄 수 있단 말인가. 내일 날이 밝으면 박주사의 소작인들이 이 땅을 밟고 지나갈 것이고, 자신은 그저 남의 집 담장 너머로 구경이나 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밤이 깊어갈수록 풀벌레 소리는 더욱 요란해졌다. 귀뚜라미들의 울음소리가 마치 팔지 마시오, 팔지 마시오 하고 애원하는 것만 같아 최진사는 귀를 틀어막았다. 자연의 모든 소리가 그를 질책하고 비웃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지키려는 명예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자문해 보았다. 굶주린 처자식을 외면하고 조상의 땅을 팔면서까지 지켜야 할 체면이란 것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러나 대답은 언제나 침묵뿐이었다. 양반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버리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에 그 허상을 붙들기 위해 실제를 희생해야만 하는 모순 속에 갇혀 있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최진사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밤새 흘린 눈물로 얼굴은 엉망이 되었고 옷자락은 이슬에 젖어 축축했으나 그의 눈빛만은 묘하게 차분해져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자의 체념, 어린 눈빛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논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그것은 땅에 대한 작별 인사이자 조상님께 올리는 사죄의 의식이었다. 방으로 돌아온 최진사는 붓을 들어먹을 갈았다. 먹향기가 방 안에 퍼지자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듯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땅문서 귀퉁이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을 준비를 했다. 붓끝이 종이에 닿을 듯 말 듯 망설이는 순간 닭이 매를 치며 새벽을 알렸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나팔 소리처럼 들려왔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그는 박주사를 찾아가 도장을 찍고 그 대가로 굴욕적인 돈을 받아올 것이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내다 보니 아내가 팻마루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지새운 모양이었다. 그녀의 굽은 등을 보자 최진사의 가슴이 다시 한번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외면했다.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 자신의 비참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는 땅문서를 품에 넣고 갓을 쓰고 도포를 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어제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가져가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멍해를 벗어던지자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리며 방문을 나섰다. 새벽 공기는 살을 벨듯 차가웠고 마당에 내려앉은 서리는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최진사의 발걸음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그의 뒤로 남겨진 집은 마치 주인을 잃은 무덤처럼 쓸쓸해 보였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최진사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다. 뒤를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져 다시 주저앉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앞만 보고 걸었다. 오직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며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둑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가 팔러 가는 것은 땅이 아니라 그의 영혼,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길가의 풀잎마다 맺힌 이슬방울들이 최진사의 눈물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는 조소처럼 들려왔다. 그는 옷깃을 여미며 박주사의 집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다. 그의 그림자가 새벽길 위에 길게 드리워져 마치 십자가를 짊어진 죄인처럼 힘겹게 따라오고 있었다. 오늘 밤 그가 겪은 하얀 밤과 귀뚜라미의 통곡은 평생 그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남을 것이다. 땅을 잃은 슬픔보다 더 깊은 상처는 스스로 자신의 뿌리를 잘라내야만 했던 가장의 비애였다. 최진사는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세상은 이토록 밝게 빛나건만 그의 마음속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박주사의 집 대문은 마치 성벽처럼 위압적으로 솟아있어 그 앞에선 최진사를 더욱 왜소하게 만들었다. 소슬대문 위에는 가칠한 단청이 현란하게 빛나고 있었으나 최진사의 눈에는 그 화려함이 천박한 졸부의 허세로만 비칠 뿐이었다. 대문을 지키는 하인들조차 기름기가 흐르는 얼굴로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었고 낡은 도포자락을 걸친 최진사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에는 은근한 무시가 배어 있었다. 평소 같으면 어디 상놈들이 감히하고 호통을 쳤을 테지만 지금은 그럴 처지가 못됨을 뼈저리게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다. 하인이 건성으로 인사를 건네며 잠시 기다리시죠 하고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안으로 사라졌다. 마당에 홀로 남겨진 최진사는 뜰 안에 가득 찬 괴석들과 분재들을 둘러보았다. 선비의 마당은 여백의 미를 중시하여 비워두는 법이거늘 이곳은 돈으로 사들인 온갖 잡동사니들이 숨 쉴 틈 없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 주인의 욕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어디선가 풍겨오는 진한 고기, 굽는 냄새가 최진사의 텅 빈 위장을 자극하며 비참함을 더했다. 저 안채에서는 매일같이 사내 진미가 차려질 터인데 자신의 집에서는 죽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는 현실이 사무치게 다가와 속이 메스꺼웠다. 한참을 기다려서야 사랑채 문이 열리고 박 주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뱃살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육중한 몸매에 비단 옷을 휘감고 있었는데 옷감은 최상품이었으나 색배합이 요란하여 마치 광대처럼 우스꽝스러웠다. 박 주사는 느릿느릿 팔자걸음으로 걸어 나오며 짐짓 놀란 척 과장된 몸짓을 했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동네의 어른이신 최진사 어르신께서 누추한 곳까지 왕림하시다니요. 그의 목소리는 기름지고 컸으나 그 속에는 뼈 있는 비아냥이 숨겨져 있었다. 최진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목례를 했다.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렀네. 자네가 요즘 사업이 번창한다기에 덕담이나 나눌까 하고 자존심 때문에 차마 돈 때문에 왔다는 말을 바로 꺼내지 못하고 빙빙 돌려 말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박 주사는 그런 최진사의 속내를 뻔히 꿰뚫고 있다는 듯 입가에 묘한 웃음을 흘리며 사랑방으로 안내했다. 방 안에는 값비싼 자개장과 병풍이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푹신한 보료가 깔려 있어 웬만한 고관 대작에 짐 못지 않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박 주사는 긴 곰방대를 물고 하인에게 눈짓을 했다. 곧이어 윤기가 흐르는 캄그릇에 담긴 차와 다과가 들어왔다. 이게 청나라에서 들어온 귀한 차입니다. 진사 어른 댁에선 구경하기 힘드실 테니 드셔보시지요. 박 주사의 말 한마디가 가시처럼 돋아 최진사의 자존심을 콕콕 찔러댔다. 최진사는 찻잔을 들어 입에 대었으나 차 향기를 느낄 새도 없이 모래알을 씹는 기분이었다. 박 주사는 곰방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했다. 요새 세상 돌아가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양반이라고 목에 힘주던 사람들도 돈 앞에서는 별 수 없더군요. 박 주사는 노골적으로 양반들을 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과거에 최진사의 집안 소장농 출신이었으나 장사로 큰 돈을 벌어 족보를 사고 벼슬 이름까지 얻은 인물이었다. 옛 주인을 앞에 두고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며 은근히 깔아뭉개는 재미에 푹 빠진 듯했다. 최진사는 찻잔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꾹 참고 그의 너스레를 들어주어야만 했다. 한참 동안 자신의 재력 자랑을 늘어놓던 박 주사가 드디어 본론을 꺼냈다. 헌데 진사 어른께서 빈손으로 오시지는 않았을 테고 무슨 급한 볼일이라도 계십니까? 그의 눈빛이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번들거렸다. 최진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실은 내 문전옥답을 자네에게 넘길까 하네. 목소리가 기어들어갈 듯 작았으나 그 말은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방 안을 울렸다. 박 주사는 짐짓 놀란 표정을 지으며 보자기를 풀어 땅 문서를 훑어보았다. 허그, 기름진 옥답을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을 파시겠다니 무슨 변고라도 생기셨습니까? 그는 이미 모든 내막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치미를 뚝 떼고 되물었다. 최진사의 상처를 헤집어 놓으려는 심산이었다. 최진사는 얼굴이 화끈거려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가세가 좀 기울어서 급전이 필요하게 되었네. 박 주사는 문서를 탁 덮으며 곰방대를 톡톡 털었다. 글쎄요. 땅이 좋은 건 알겠습니다만 요즘 경기가 영 좋지 않아서 말입니다. 게다가 그 노는 물길이 좋지 않다는 소문도 있고 그는 잊지도 않은 흠을 잡으며 값을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최진사는 울컥 화가 치밀었으나 여기서 판을 깨면 아들을 구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참았다. 물길이 안 좋다니. 그 노는 우리 마을에서 제일 가는 옥토일세. 자네도 잘 알지 않는가? 아이고, 진정하십시오. 장사꾼이 물건 흠잡는 게 어디 하루 이틀입니까? 박 주사는 능글맞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근데 소문에는 댁 아드님이 투전판에서 큰 빚을 졌다던데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박 주사의 입에서 아들과 빚지라는 단어가 나오자 최진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가장 아픈 곳을 정통으로 찔린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숨길 것도 없었다. 최진사는 체념한 듯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네. 자식이 웬수지. 내 체면 불구하고 부탁하네. 재간만 쳐주게. 늙은 선비의 애원 섞인 목소리는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박 주사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최진사를 내려다보았다. 평생 자신을 하대하던 양반이 돈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꼴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했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정 그러시다면 제가 인수하도록 하지요. 예정을 생각해서 특별히 쳐드리는 겁니다. 박 주사가 제시한 금액은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헐값이었다. 최진사는 귀를 의심하며 반문했다. 아니, 50냥이라니. 그 노는 적어도 100냥은 좋게 받는 땅이네. 박 주사는 냉정하게 말을 잘랐다. 싫으시면 관두시지요. 지금 당장 현금 50냥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바닥에 저 말고 또 있겠습니까? 아드님이 관아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결정타였다. 시간은 최진사의 편이 아니었다. 당장 정오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은 끝장이다. 박 주사는 그 급박한 사정을 악랄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최진사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으나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눈앞에 이 기름진 돼지 같은 자에게 조상의 피땀이 서린 땅을 헐값에 넘겨야 한다는 사실이 피눈물 나게 억울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알겠네. 그렇게 하지. 최진사의 입에서 항복선언이 떨어지자 박주사는 만족스러운 듯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잘 생각하셨습니다. 역시 현명하십니다. 그는 즉시 하인을 불러 엽전 꾸러미를 가져오게 했다. 엽전들이 짤랑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찼다. 그 소리는 최진사에게는 마치 자신의 영혼이 팔려나가는 소리처럼 들려 소름이 끼쳤다. 박주사가 내민 매매 문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최진사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인주가 묻은 도장이 종이 위에 붉은 자국을 남겼다. 그것은 마치 핏자국처럼 선명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땅은 넘어갔고 그는 돈을 얻었다. 그러나 그가 잃은 것은 단순히 땅 문서 한 장이 아니었다. 그는 선비로서의 기계와 긍지, 그리고 조상에 대한 면목을 모두 잃어버린 것이다. 박주사는 돈주머니를 최진사 앞으로 툭 던지듯 밀어주었다. 자, 여기 50냥입니다. 세어보시지요. 돈주머니에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으나 최진사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볍고 허무했다. 그는 돈주머니를 품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치욕스러운 장소에 일각이라도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럼 살펴가십시오. 나중에 또 곤란한 일 있으면 찾아오시고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박주사의 인사말은 조롱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최진사는 대답도 하지 않고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가을 햇살이 쏟아져 내렸으나 최진사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였다. 대문을 나서며 최진사는 품속의 돈주머니를 움켜쥐었다. 뜨거운 불덩이를 품은 것처럼 가슴이 화끈거렸다. 이 돈으로 아들을 살릴 수는 있겠지만 무너진 자존심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을을 향해 걸어갔다.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까악까악 울며 그의 머리 위를 날아갔다. 박주사의 집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최진사의 과거와 현재를 단절시키는 철벽의 소리처럼 들렸다. 이제 그는 문전 옥답의 주인이 아닌 몰락한 빈털터리 양반일 뿐이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으나 야속한 하늘은 말이 없었다. 읍내에서 돌아오는 길 최진사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으나 품속에 들어있는 엽전 꾸러미는 마치 불에 달군 숯덩이처럼 가슴을 뜨겁게 지져댔다. 50냥 그 돈은 단순한 은전이 아니라 조상들의 피와 땀,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긴 대가였다. 옷깃 사이로 스며드는 엽전의 차가운 금속성 감촉이 살간에 닿을 때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서리를 쳤다. 그것은 마치 죽은 조상들이 차가운 손으로 그의 가슴을 움켜쥐고 내 이놈 기어 이 땅을 팔았느냐 하고 호통치는 것만 같아 숨이 턱턱 막혀왔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멀리서부터 익숙한 논,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평생을 보아온 그 논이건만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다. 최진사는 저도 모르게 논두렁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당한 주인으로서 굽어보던 땅이었으나 이제는 남의 소유가 되어버린 땅. 그는 차마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어 그저 논두렁 밖에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벼 구루터기들이 마치 그를 향해 원망의 손짓을 보내는 듯했다. 주인어른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환청처럼 들려오는 땅의 울부짖음에 최진사의 눈시울이 다시금 붉어졌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허공을 휘저었으나 잡히는 것은 차가운 바람뿐이었다. 이제 이 땅에서 나는 쌀 한 톨도 그의 입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며 계절이 바뀌어 모내기를 하고 추수를 하는 기쁨 또한 그의 것이 아니었다. 상실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때렸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논두렁의 흙을 한 줌 쥐었다. 바스라지는 흙의 질감이 손바닥에 생생하게 느껴졌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흙에게, 그리고 그 흙으로 돌아간 조상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다. 이것이 주인이 아닌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밟아보는 마지막 땅이었다. 그는 손에 쥔 흙을 조심스럽게 다시 내려놓고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렸다. 이제는 가서 아들의 목숨을, 아니 가문의 껍데기를 구해야 할 시간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대문 앞은 이미 빚쟁이들과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칼자국 사내는 대문 기둥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서 겁에 질린 인석을 향해 킬킬대고 있었다. 어이 도령, 자네 아비가 돈을 구하러 간다더니 영 소식이 없구만. 이거 오분고 아영고 혹시 야반도주라도 한 거 아니야? 그의 빈정거림에 구경꾼들이 웅성거렸고 인석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땅만 쳐다보고 있었다. 최진사가 대문을 들어서자 시끄럽던 마당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그의 표정은 서리발처럼 차가웠고 눈빛에는 살기마저 감돌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칼자국 사내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사내는 짐짓 놀란 척하며 몸을 일으켰으나 최진사의 기세에 눌려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다. 오셨소. 약속 시간은 다 되어가는데 안 보이시길래 내 걱정 좀 했지. 사내가 비아냥거렸으나 최진사는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받아라. 내 놈들이 원하던 그 더러운 돈이다. 최진사는 품속에서 묵직한 돈주머니를 꺼내 사내의 발치에 내던졌다. 철퍼덕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일었고 주머니 입구가 풀리며 은전과 엽전들이 쏟아져 나와 햇빛에 반짝였다. 그 소리는 마치 최진사의 찢어진 자존심이 바닥에 나뒹구는 소리 같았다. 구경꾼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다 망해가는 집구석인 줄 알았는데 저런 거금이 어디서 났을까 하는 호기심과 경외심이 교차했다. 칼자국 사내와 그의 패거리들은 짐승처럼 달려들어 돈을 줍고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50냥. 정확하군. 사내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번들거렸다. 그는 돈을 챙겨 넣으며 만족스러운 듯 입맛을 다셨다. 돈은 확인했으니 이제 내 아들의 차용증을 내놓아라. 최진사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사내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건넸다. 그것은 인석이 도박판에서 썼던 빈문서였다. 종이 아래쪽에는 인석의 이름과 함께 붉은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붉은 자국은 마치 아들의 피로 쓴 낙인처럼 보였다. 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차용증을 받아들었다.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조상의 땅을 팔았고 뼈대 있는 가문의 긍지를 팔았다. 그는 분노와 회한이 뒤섞인 눈으로 종이를 노려보았다. 붉은 지장이 마치 그를 비웃는 듯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저 붉은 인주 자국 하나를 지우기 위해 그는 또 다른 붉은 인주를 땅 문서에 찍어야만 했다. 붉은색과 붉은색의 맞교환. 그것은 생사를 도려내는 등가 교환이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최진사는 아들 인석을 노려보며 손에 든 차용증을 박박 찢기 시작했다. 찌익찌익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마당의 정적을 갈랐다. 그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허공에 뿌렸다. 하얀 종이 눈꽃들이 바람을 타고 흩날리며 사라져갔다. 그곳으로 빚은 청산되었고
아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칼자국 사내는 돈주머니를 챙기며 씩 웃었다. 어르신, 화끈하십니다. 그려. 진작 이렇게 나오셨으면 서로 좋았을 것을. 그럼 우린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볼일이 끝났다는 듯 하나둘씩 흩어졌으나 그들의 수군거림은 여전히 최진사의 귓가에 맴돌았다. 저 돈이 어디서 나 때 눈을 팔았다지. 아마 그들의 속삭임은 비수가 되어 꽂혔다. 마당에 남은 것은 최진사와 아내, 그리고 고개를 숙인 아들뿐이었다. 빚은 갚았으나 집안의 분위기는 초상집보다 더 암울했다. 아내는 털썩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인석은 죄책감에 몸 둘바를 몰라 했다. 최진사는 텅 빈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돈도 사라졌고 빈 문서도 사라졌고 그리고 땅도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허무, 쉬무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끝에 묻은 붉은 인주 자국을 문대어 보았으나 지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박주사의 집에서 땅 문서에 도장을 찍을 때 묻은 것이었다. 아무리 씻어내려 해도 그 붉은 흔적은 그의 살속 깊이 파고들어 평생 그를 따라다닐 낙인이 되어버린 듯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들어들 가거라. 바람이 차다. 최진사는 힘없는 목소리로 가족들에게 말하고는 뒷짐을 지고 사랑방으로 향했다. 그의 등은 어제보다 더 굽어 보였고 방으로 들어온 그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은 오직 하나, 붉은 도장이 찍힌 채 남의 손에 넘어간 문전 옥답의 문서뿐이었다. 밖에서는 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찢겨진 차용증 조각들을 마당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최진사의 산산조각난 자존심들이 쓰레기처럼 뒹구는 모습과도 같았다. 오늘 그는 아들을 구했으나 동시에 아버지를 잃었다. 땅이라는 이름의 아버지를. 마을의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다. 최진사가 투전판 빚 때문에 문전 옥답을 팔아넘겼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가 아낙네들의 빨래터 수다거리가 되었고 사랑방 늙은이들의 안주거리가 되었다. 이제 최진사네도 끝장이구먼. 끈떨어진 갓신세가 되었어. 사람들은 겉으로는 안타까워하는 척했으나 그 이면에는 몰락한 양반을 구경하고 싶어하는 잔인한 호기심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최진사는 그 시선들을 견딜 수가 없었다. 집 밖을 나설 때마다 등 뒤에 꽂히는 멸시의 눈초리는 뼈를 깎는 아픔보다 더했다. 그는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기 위해, 아니 적어도 겉으로라도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무모한 결단을 내렸다. 마을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술자리, 즉 시위를 열기로 한 것이다. 그것은 나는 아직 건재하다, 우리 집안은 끄떡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허세이자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는 엽전 몇 푼이라도 남은 것이 있는지 뒤져보았으나 빚을 갚고 남은 돈은 거의 없었다. 결국 그는 아내를 불러 비장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광에 있는 신하락 종자곡을 꺼내어 밥을 짓고 술과 고기를 마련하시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다. 나으리 신하락이라니요. 그것이 어떤 곡식입니까? 굶어 죽어도 배고 죽는다는 그 신하락을 먹자니요. 내년 농사는 어찌 지으라고 이러십니까? 농사꾼에게 있어 종자곡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년을 기약하며 남겨두는 최후의 보루였다. 아내의 울부짖음은 처절했으나 최진사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부인 어차피 땅은 남의 손에 넘어갔소. 심을 땅이 없는데
신하락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최진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잔인하고 현실적이었다. 땅이 없으면 씨앗은 그저 다말일 뿐 희망이 아니었다. 그 사실을 확인 사살하듯 내뱉는 남편의 말에 아내는 말문이 막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었다. 결국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광으로 향했다. 뒤주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튼실하고 윤기 흐르는 씨나락을 퍼내어 절구에 뜨셨다. 쿵쿵 절구 씻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질 때마다 최진사의 가슴도 쿵쿵 내려앉았다. 그것은 자신의 미래를 터서 없애는 소리였다. 그는 애써 귀를 막고 사랑방에 앉아 붓을 들었다. 손님들에게 보낼 초대장을 쓰는 손길이 미세하게 떨려 글씨가 삐뚤어졌다. 그는 남은 가재도구 중 돈이 될 만한 삐그릇 몇 개와 책들을 챙겨 읍내 장터로 내다 팔았다. 평생을 아껴온 책들이 헐값에 팔려나갈 때 그는 자신의 영혼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 돈으로 술 한 병과 고기 몇 근을 샀다. 집에 돌아오는 길 손에 들린 술병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이것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가문의 마지막 피를 짜내어 만든 독배나 다름없었다. 해질 무렵이 되자 초대를 받은 마을 유지들과 촌노들이 하나둘씩 최진사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최진사가 망했다는 소문을 듣고도 무슨 잔치냐며 의아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짜 술과 밥을 얻어먹으려는 속셈으로 찾아온 것이었다. 허허, 최진사, 별일 없으신가? 소문이 흉흉하더구만. 이 촌장이 짐짓 걱정스러운 척 물었으나 그의 눈은 밥상 위에 차려진 하얀 쌀밥과 고깃국에 고정되어 있었다. 최진사는 짐짓 호탕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아, 그거 말입니까? 그저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입니다. 급한 불은 껐고 우리 집안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조촐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서 드십시오. 그는 깨끗하게 빨아입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주인 노릇을 톡톡히 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가 넘쳐 흘렀으나 손님들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쌀밥을 보며 군침을 삼켰다. 가난한 촌락에서 이 밥 흰쌀밥의 고깃국은 명절에나 구경할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다. 그들은 최진사의 몰락을 비웃으면서도 그가 내놓은 음식 앞에서는 염치도 체면도 없이 숟가락을 놀렸다. 이야, 밥맛이 꿀맛이구먼. 역시 양반댁이라 다르네 달라. 그들의 칭찬은 칭찬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만찬을 즐기는 하이에나의 탐욕처럼 들렸다. 최진사는 술잔을 들어 건배를 제의하며 시 한 수를 읊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목소리는 낭낭했으나 그 시의 내용은 세상의 덧없음을 한탄하는 것이었다. 손님들은 그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좋다, 좋아하며 술잔을 비우기에 바빴다. 술이 들어가자 그들의 말수는 많아졌고 은근슬쩍 최진사의 아픈 곳을 건드리는 농담도 서슴지 않았다. 그래도 땅은 좀 아깝지 않소. 그 좋은 문전 옥답을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최진사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으나 그는 애써 웃음을 잃지 않았다. 허허, 재물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법. 사람만 무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짐짓 대인배인 척하며 말을 돌렸으나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자신이 뱉은 말이 거짓임을,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 땅을 되찾을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엌에서는 아내가 손님들이 먹어 치우는 밥그릇을 보며 가슴을 쳤다. 저 밥이 어떤 밥인데 우리 식구들이 겨우내 굶주림을 참고 모아둔 생명줄인데 저 돼지 같은 인간들이 다 먹어 치우는구나. 그녀는 부뚜막에 기대어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죄인인 아들 인석은 방구석에 처박혀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쥐 죽은 듯 숨죽여 울고 있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기묘하게 공존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술병이 비어가고 밥솥이 바닥을 드러내자 손님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잘 먹고 갑니다. 최진사 힘내시오. 그들의 인사는 진심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었다. 대문을 나서는 그들의 등 뒤로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더니 남은 게 좀 있었나 보네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최진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쓴 웃음을 지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난 뒤 마당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텅 빈 밥그릇과 술병들이 널브러진 상 위에는 파리들만이 윙윙거리고 있었다. 최진사는 뱃마루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잔치는 끝났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신하락도, 돈도, 땅도, 그리고 자존심마저도. 오늘의 이 잔치는 그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연극이었다. 화려한 막은 내렸고 무대 뒤편의 배우는 지독한 허무와 마주하고 있었다. 아내가 텅 빈 솥을 긁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다. 박박 긁는 소리가 마치 최진사의 텅 빈 가슴을 긁어내는 것 같았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허허, 허허. 공허한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흩어졌다. 내일부터는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다. 씨나라까지 먹어치웠으니 내년 봄이 와도 희망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밤 잠시나마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지켰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으려 했다. 비록 그것이 제사를 깎아먹는 어리석은 짓이었을지라도 그에게는 죽기보다 싫은 멸시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였으니까. 밤바람이 불어와 식은 밥알이 말라 비틀어진 상을 쓸고 지나갔다. 최진사는 술기운의 의지에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그림자가 문풍지에 길게 어렸다. 그것은 몰락해가는 한 시대의 그림자이자 허명, 휴밍에 집착하다 파멸해가는 한 인간의 슬픈 자화상이었다. 집 밖에서는 여전히 개들이 짖어대고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했던가. 하늘은 야속하리만치 높고 푸르렀으며 가을 햇살은 대지 위에 황금빛 축복을 쏟아붓고 있었다. 마을 앞 들판은 누렇게 익은 벼 이삭들로 출렁이며 황금 물결을 이루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사각사각하며 벼잎이 비벼지는 소리가 풍요로운 노래처럼 울려 퍼졌다. 온 마을이 수확의 기쁨으로 들썩거렸고 농부들의 얼굴에는 땀방울과 함께 넉넉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러나 오직 한 곳, 최진사의 집만이 계절의 축복에서 소외된 채 외딴 섬처럼 쓸쓸한 정막 속에 잠겨 있었다. 최진사는 갯마루에 힘없이 앉아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꽹과리 소리와 농부들의 흥겨운 노동요를 듣고 있었다. 예년 같았으면 그 또한 뒷짐을 지고 논으로 나가 작황을 살피고 일꾼들에게 막걸리를 돌리며 풍년을 자축했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마당에 널어 말릴 나락 한 톨 없고 곳간을 채울 쌀 한 가마니 들어올 곳이 없었다. 남들은 1년 중 가장 배부르고 행복한 시기이것만 빈털터리가 된 그에게 이 풍요로운 가을은 잔인한 고문과도 같았다. 그는 견딜 수 없는 허기에 이끌리듯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대문을 나섰다. 발길은 무의식적으로 마을 어귀에 문전옥답을 향하고 있었다. 머리로는 가면 안 된다고 보아봤자 속만 뒤집어진다고 생각했지만 가슴은 잃어버린 자식 같은 그 땅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 했다. 도착한 논 앞에는 이미 추수가 한창이었다. 그런데 그 논에서 낫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낯선 소작농들이었고 논두렁에서 뒷짐을 지고 호령하는 사람은 최진사가 아닌 박주사의 마름 중간 관리자이었다. 이 고기 좀 더 바짝 베개 나달 하나라도 흘리지 말고. 마름의 거만한 목소리가 논바닥을 울렸다. 소작농들은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부지런히 낫을 놀렸고 베어진 벼솥단들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최진사는 논두렁 끄트머리에 있는 버드나무 뒤에 숨어 그 광경을 훔쳐보았다. 싹둑싹둑 벼베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살점을 도려내는 소리처럼 끔찍하게 들려왔다. 저 벼들은 내가 봄에 물을 대고 여름에 피를 뽑으며 정성을 들였어야 할 내 자식들이거늘 이제는 남의 손에 의해 거두어지고 있었다. 오래따라 농사는 어찌나 잘 되었는지 벼 이삭이 무거워 고개를 숙일 정도였다. 최진사가 땅을 팔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풍년이 든 것이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나를 놀리려고 작정을 하신 게야. 최진사는 입술을 깨물며 피눈물을 삼켰다. 자신이 가지고 있을 때는 흉년이더니 남의 손에 넘어가자마자 황금들판이 된 현실이 기가 막히고 원통했다. 박주사는 앉아서 돈 방석에 앉게 생긴 셈이었다. 그때 저 멀리서 박주사가 가마를 타고 나타났다. 비단 옷을 입고 부채를 든 그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논을 둘러보았다. 허허, 좋다, 좋아. 올해는 쌀이 아주 찰지겠어. 그는 윷단을 손으로 만져보며 만족스러운 듯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최진사의 고막을 찢는 듯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내가 서 있던 저 자리에 저 천박한 장사치가 서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니. 최진사는 끓어오르는 질투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일꾼들이 탈곡한 벼를 가마니에 담아 우마차에 싣기 시작했다. 웡섬이 산더미처럼 쌓인 우마차가 삐그덕삐그덕 소리를 내며 박주사의 집 창고를 향해 움직였다. 쌀가마니에서 풍겨나오는 구수한 햅쌀 냄새가 바람을 타고 최진사의 코끝을 스쳤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달려가서 쌀 한 줌이라도 움켜주고 싶은 충동이 일었으나 그는 앙상한 나무 등거를 붙잡고 겨우 버텨섰다. 우마차 행렬이 지나가고 일꾼들도 모두 철수하자 들판에는 붓한 바람만이 남았다. 황금빛 물결이 출렁이던 논은 어느새 짧게 깎인 그루터기들만 남아 볼품없이 변해 있었다. 마치 화려한 옷이 벗겨진 나신유신처럼 처량해 보였다. 최진사는 그제야 숨었던 나무 뒤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논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이미 남의 땅이 되어버린 곳에 발을 딛는 것이 도둑질을 하는 것처럼 죄스러웠다. 그는 논바닥을 서성이며 땅에 떨어진 것이 없는지 살폈다.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떨어진 이삭낙곡을 찾기 위해서였다. 채통을 중시하던 선비가 이삭줍기라니 스스로 생각해도 비참하기 짝이 없었으나 굶주림 앞에서는 장사가 없었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진흙 속에 반쯤 묻힌 벼이삭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보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재빨리 허리를 굽혀 이삭을 주었다. 손에 쥔 벼이삭은 흙투성이었지만 껍질 속에는 하얀 생명이 들어있었다. 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껍질을 까서 쌀알을 입에 넣었다. 오독하고 씹히는 생쌀의 식감, 비릿하면서도 고소하고 끝맛은 씁쓸한 그 맛. 그것은 훔친 밥의 맛이자 패배자의 맛이었다. 그는 입안에서 쌀알을 굴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 땅에서 난 쌀을 도둑처럼 주워 먹다니. 조상님 면목이 없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기울어 붉은 노을이 들판을 피처럼 물들였다. 차가운 저녁바람이 불어와 최진사의 낡은 옷깃을 파고들었다. 텅 빈 들판에 홀로 선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마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형상처럼 고독해 보였다. 멀리 마을에서는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 냄새가 퍼져나왔다. 남들은 합살밥에 기름진 반찬을 먹으며 웃고 떠들 저녁 시간, 최진사는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는 주머니 속에 남은 이삭 몇 개를 소중히 집어넣었다. 집에 있는 아내와 아들에게 가져다줄 유일한 수확물이었다. 문전 옥답을 팔아치운 대가치고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수확이었다. 풍년이로다, 풍년이로다. 최진사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웃음이 되어 공허하게 흩어졌다. 그는 박주사의 꽉 찬 곳간을 등지고 자신의 텅 빈 집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며 그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최진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눈앞에 펼쳐진 춥고 배고픈 겨울의 그림자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이 가을 남들에게는 축복의 계절이었으나 그에게는 잔인한 상실의 계절이었다. 동지똠지가 지나고 엄동설한이 닥쳐오자 최진사의 초가 삼가는 거대한 얼음장으로 변해버렸다. 문풍지 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쳐 방 안의 온기를 앗아갔고 뚝감이 떨어진 아궁이는 차갑게 식은 지 오래였다. 방바닥은 맨살이 닿으면 쩍쩍 달라붙을 정도로 냉골이었고 식구들은 이불 하나를 뒤집어 쓰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겨울을 버텨내고 있었다. 입김을 불면 하얀 소리가 맺힐 정도의 추위였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백가죽이 등창에 붙을 것 같은 굶주림이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하루에 한 끼 멀건 시래기죽으로 연명하는 것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아내는 며칠 전부터 몸져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기침할 때마다 마른 몸이 들썩거렸고 푸쑥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최진사는 아픈 아내의 머리맡에 앉아 젖은 수건으로 식은땀을 닦아주며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통감했다. 가장의 권인이 양반의 체면이니 하는 것들이 이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가 지키려 했던 명예는 껍데기뿐이었고 그 대가로 가족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최진사의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은 아들의 태도였다. 인석은 집안이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방구석에 처박혀 신세 한탄만 늘어놓고 있었다. 에이, 빌어먹을 이놈의 집구석은 밥 한 끼 제대로 주는 법이 없어 그는 굶주림을 참지 못해 수시로 짜증을 부렸고 아버지가 문전 옥답을 팔아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 따위는 잊은 지 오래였다. 오히려 그는 가난해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전처럼 호의호식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현실 도피에 빠져 있었다. 어느 날 밤 최진사가 잠결에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인석이 조심스럽게 안방 문갑을 뒤지고 있었다. 달빛에 비친 아들의 눈빛은 도둑고양이처럼 번들거리고 있었다. 최진사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인석의 손에는 아내가 지닌 마지막 폐물인 은비녀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것으로 굶어 죽어도 팔지 않겠다며 고이 간직해온 유일한 보물이었다. 네, 이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최진사의 호통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찢었다. 인석은 소스라치게 놀라 비녀를 떨어뜨렸으나 곧바로 다시 주워들고는 도망치려 했다. 최진사는 늙은 몸을 날려 아들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이 불효막심한 놈, 어미가 목숨처럼 아끼는 것을 훔쳐가다니. 내 놈이 정령 사람이냐. 인석은 아버지를 뿌리치며 악을 썼다. 놓으시오. 이거 팔아서 한 판 크게 벌리면 논도 다시 찾고 기와집도 지을 수 있어. 언제까지 이렇게 거지처럼 살 거요.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도박 중독이라는 악마가 다시 그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아직도 요행을 바라고 있었고 땀 흘려 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이 미친놈아. 내가 그 땅을 팔아서 널 살려놨더니 또다시 투전판에 기웃거리느냐. 최진사는 울분을 토하며 아들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인석의 고개가 돌아갔다. 평생 매 한 번 든 적 없던 아들이었기에 최진사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인석은 반성의 기미는커녕 도끼 어린 눈으로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날 살려놨다고. 웃기지 마시오. 인석이 비웃음을 흘리며 소리쳤다. 아버지가 땅을 판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체면 때문이었잖소. 양반 자식이 관아에 끌려가면 창피하니까 가문의 명예에 먹칠할까봐 그런 거 아니오. 결국은 아버지 자존심 세우려고 우리를 이 꼴로 만든 거란 말이오. 아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최진사의 심장에 꽂혔다. 그것은 그가 애써 외면해왔던,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뼈아픈 진실이었다. 자식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말. 부정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최진사는 말문이 막혀 입술만 달싹거렸다. 차라리 그때 관아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옥살이를 하는 게 나았소. 그랬으면 적어도 밥은 먹여줬을 거 아니오. 이게 사는 거요. 예, 이게 양반의 삶이냐 말이오. 인석은 울분을 토해내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의 울음소리에는 가난에 대한 공포와 무능한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최진사는 멍하니 서서 아들의 절규를 듣고만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으나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텼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를 썼던가. 문전옥답을 팔고 멸시를 견디며 지켜낸 결과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가족 간의 신뢰는 깨졌고 남은 것은 서로를 갉아먹는 증오와 원망뿐이었다. 명예라는 허상을 쫓다가 알맹이인 가족의 행복을 놓쳐버린 꼴이었다. 다 필요 없어.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인석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은비녀를 움켜쥐고 방문을 열어젖혔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으나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다. 인석아, 가지 마라. 인석아. 병석에 누워있던 아내가 기어나와 아들의 이름을 불렀으나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만이 돌아왔다. 열린 방문으로 들어온 차가운 눈바람이 방 안을 휩쓸었다. 호롱불이 힘없이 꺼져버렸다. 어둠 속에 남겨진 최진사는 아내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소. 다 내 탓이오. 그의 후에 섞인 통곡이 얼어붙은 방 안을 메아리쳤다. 이제야 그는 깨달았다. 명예는 밥을 먹여주지 않으며 도덕은 추위를 막아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식의 허물을 돈으로 덮으려 했던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땅을 판 날보다 더 춥고 고통스러운 밤이었다. 발가벗겨진 진실은 너무나도 차갑고 잔인하여 늙은 선비의 영혼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었고 최진사의 집은 이제 완벽한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다. 사흘 밤낮으로 눈보라가 몰아쳤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진 듯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고 최진사의 집은 마치 설원 한가운데 고립된 작은 섬처럼 위태로웠다. 인석이 집을 나간 후 최진사의 생명력은 급속도로 꺼져가는 촛불과 같았다. 식음을 전폐한 채 멍하니 앉아있기를 수일 그의 육신은 앙상하게 마르고 눈은 판하게 들어가 산 사람이라기보다 유령에 가까운 몰골이었다. 방 안의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으나 마음의 추위가 더했기에
그는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옆에 누운 아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지 오래였다. 가냘픈 숨소리만이 그녀가 아직 이승에 머물러 있음을 알려줄 뿐이었다. 최진사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고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여보, 조금만 참으시오. 내 곧 봄이 오면. 그러나 그 말은 끝을 맺지 못하고 격렬한 기침으로 이어졌다. 콜록콜록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과 함께 입안에서 비릿한 액체가 솟구쳤다. 손바닥에 뱉어낸 것은 검붉은 선혈이었다. 피를 보자 정신이 아득해지며 기이한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다. 벽에 걸린 낡은 도포가 춤추는 사람처럼 보이고 문풍지 울리는 소리가 아들의 웃음소리처럼 들렸다. 열병에 들뜬 그의 뇌리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뒤죽박죽 섞여 돌아갔다. 그러다 문득 논에 물을 보러 가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마치 수십 년 전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그는 농사일을 걱정하는 가장의 본능에 사로잡혔다. 그래, 물꼬를 터줘야지. 벼들이 목이 마를 거야. 최진사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이미 다해진 집신을 꿰어 신고 캔겹이나 다름없는 얇은 옷 하나만 걸친 채 방문을 열었다. 훅 하고 끼쳐오는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으나 그는 그것을 시원한 봄바람이라 착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마당에 나서자 무릎까지 빠지는 눈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문을 나서 들판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마을길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얀 눈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최진사는 눈 덮인 길을 헤치며 비틀비틀 걸어갔다. 넘어지면 기어서 가고 다시 일어나 걷기를 반복했다. 그의 뒤로는 붉은 핏자국이 점점 이어져 마치 그가 걸어온 고난의 길을 표시하는 듯했다. 인서가 같이 가자. 아버지가 물꽃 트는 법을 가르쳐주마. 그는 허공에 대고 아들을 불렀다. 그러나 대답 없는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리며 그의 귓가를 때렸다. 그의 눈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들판이 황금빛 벼 이삭이 출렁이는 가을 들판으로 보였다가 다시 파릇파릇한 모가 자라는 봄 들판으로 변하기를 반복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드디어 익숙한 논두렁이 눈앞에 나타났다. 문전 옥답. 이제는 남의 땅이 되어버린 그곳. 그러나 눈은 세상의 모든 경계를 지워버려 누구의 땅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하얗게 덮인 눈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해 보였다. 최진사는 논두렁에 털썩 주저앉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숨이 가빠왔으나 마음만은 이상하게 편안했다. 내 땅. 그래, 여전하구나. 그는 눈 덮인 땅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눈의 감촉이 마치 흙의 온기처럼 느껴졌다. 그는 엎드려서 눈 속에 얼굴을 파묻었다. 내가 미안하다. 너를 지키지 못해서 잠시 맡겨둔 것뿐이다. 다시 찾아올게. 그의 고해성사는 눈 속에 묻혀 사라졌다. 다시 한번 기침이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더 많은 피가 쏟아져 나와 하얀 눈을 붉게 물들였다. 붉은 피와 하얀 눈의 대비는 처연하도록 아름다웠다. 최진사는 피 묻은 입술로 웃었다. 걸음을 주는 게야. 영계수는 내 피로 걸음을 주면 내년에는 더 풍년이 들겠지. 그는 이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다. 몸이 점점 굳어오고 감각이 사라져갔다. 손발의 동상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전신을 휘감던 추위도 어느새 따뜻한 졸음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곳이 죽음이 찾아오는 방식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러나 그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 영원히 깰 수 없는 잠 속으로 도피하고 싶은 유혹이 더 강렬했다. 아버지. 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 눈앞이 흐릿해지며 저 멀리서 아버지가 손짓하는 모습이 보이는 듯했다. 그래, 잘했다. 욕봤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최진사는 스르르 눈을 감았다. 그의 몸은 논두렁 위에 웅크린 채 마치 태아처럼 편안한 자세를 취했다. 눈보라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쏟아져 내렸다. 최진사의 몸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깨를 덮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덮고 마침내 그의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두껍게 쌓여갔다. 그는 서서히 흙으로, 아니 논의 일부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명예도, 끔찍했던 가난도, 자식에 대한 원망도 이제는 모두 눈 속에 묻혀버렸다. 오직 그가 사랑했던 땅만이 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들판을 스치는 바람소리가 마치 진홍곡처럼 구슬프게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 그 시각 마을의 마지막 선비가 자신의 옛 땅 위에서 외로이 숨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그저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이 지긋지긋한 눈보라가 멈추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밤은 깊어만 가고 어둠 속에서 최진사의 심장은 서서히 그리고 아주 조용히 멈추었다. 마지막 남은 숨결이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가 이내 차가운 눈송이가 되어 다시 땅으로 내려앉았다. 그것은 한 맺힌 영혼의 승화이자 비극적인 생애의 종지부였다. 폭설이 멈춘 다음 날 아침, 세상은 눈이 시리도록 투명한 햇살 아래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밤새 미친 듯이 울부짖던 바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졌고 들판은 두꺼운 소미불을 덮은 듯 평온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박주사의 소작인들이 눈을 치우고 논을 살피러 나왔다가 논두렁 위에 솟아있는 기이한 둔덕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눈 덮인 바위인가 싶었으나 가까이 다가간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하얀 눈을 털어내자 드러난 것은 무릎을 웅크린 채 꽁꽁 얼어붙은 최진사의 시신이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으나 표정만은 잠든 사람처럼 평온했다. 마치 꿈속에서라도 그토록 그리워하던 논을 품에 안고 안식을 얻은 듯했다. 그러나 그의 머리에서 벗겨져 나간 검은 갓은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처박혀 있었다. 대나무살이 부러지고 챙이 찢어진 갓은 눈 속에 파묻혀 흉물스럽게 뒹굴고 있었으니 그것은 평생 그가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양반의 위신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아이고, 최진사 어르신 어쩌다 이 지경이 되셨소. 소작인들의 고함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들었다. 그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다. 개 중에는 눈물을 훔치는 노인들도 있었다. 이 양반이 죽어서도 땅을 못 잊어 여기 와서 죽었구먼. 참으로 지독한 양반이야.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땅에 대한 애착과 선비의 기계로 미화하며 입을 모았다. 진실은 가난과 회한 속에 죽어간 것이었으나 세상은 그것을 청빈한 선비의 비장한 최후로 포장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하여 최진사의 집으로 옮겼을 때 집안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 냉골이나 다름없는 안방에서 최진사의 아내 또한 이미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병마와 싸우다 남편을 따라 조용히 숨을 거둔 것이었다. 부부의 시신이 나란히 눕혀진 마루에는 처연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상주 노릇을 해야 할 아들 인석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장례는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거적을 모아 치러주었다. 상여를 맬 돈도 없어
지게에 시신을 얹어 뒷산으로 향했다. 곡을 해줄 자식도 없어 동네 안악들이 대신 울어주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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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구슬픈 곡소리가 산자락을 타고 흘러내렸으나 그 소리는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평생을 체면치레에 목숨 걸었던 양반의 마지막 가는 길치고는 너무나 초라하고 쓸쓸한 행렬이었다. 무덤은 양지바른 선산이 아닌 자풀이 무성한 공동묘지 구석에 마련되었다. 땅을 파니 얼어붙은 흙이 쇠소리를 내며 튀어올랐다. 사람들은 흙을 덮으며 수군거렸다. 그래도 빛 안 남기고 깨끗하게 갔으니 다행이지. 자식놈은 어디 가서 객사했는지 콧배기도 안 비치고 쉬쉬. 그들은 인석을 욕하면서 상대적으로 최진사를 추켜세웠다. 죽음으로써 비로소 그는 그토록 원하던 존경받는 양반의 탈을 쓰고 땅속에 묻히게 된 것이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마을에는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얼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고 버들가지에는 물이 올랐다. 박주사의 논, 아니 옛 최진사의 논에도 봄 농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소작농들은 겨우내 얼었던 땅을 갈아엎기 위해 소를 몰고 논으로 들어갔다. 이리어서 가자 농부의 우렁찬 고함과 함께 쟁기가 흙을 파고들었다. 그때 쟁기 끝에 무언가 검은 물체가 걸려 올라왔다. 농부는 쟁기를 멈추고 그것을 집어들었다. 흙투성이가 된 찢어진 갓. 바로 최진사가 죽던 날 쓰고 있었던 그 갓의 잔해였다. 눈 속에 파묻혀 있다가 눈이 녹으면서 드러난 것이다. 갓의 앙상한 대나무 뼈대는 마치 죽은 최진사의 손가락처럼 앙상해 보였다. 에이, 재수없게 이런 게 다 있어. 농부는 혀를 차며 갓을 논두렁 밖으로 휙 던져버렸다. 검은 갓은 진흙탕 속에 처박혔다. 잠시 후 무거운 쟁기를 끄는 황소의 발굽이 그 위를 쿵 하고 밟고 지나갔다. 우지지가는 소리와 함께 갓은 완전히 으깨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흙 속에 파묻혀버렸다. 수미는 한때 한 가장의 권위를 상징하던 물건은 그렇게 소똥 섞인 진흙과 뒤섞여 거름이 되었다. 봄바람이 불어와 논두렁의 아지랑이를 흔들었다. 땅은 주인이 바뀌었건 죽었건 상관없이 씨앗을 품고 다시 생명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진사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명예도 피를 토하며 사랑했던 땅도 결국은 흐르는 세월 속에 묻혀 잊혀질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쟁기질을 하며 농담을 주고받고 웃고 떠들었다. 최진사의 이름은 가끔 술자리 안주거리로 오르내리다. 언젠가는 그마저도 바람에 날려 사라질 것이다. 먼 훗날 이 마을을 지나던 나그네가 흙 속에서 반쯤 삭은 갓근 하나를 발견한다면 그는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껍데기뿐인 이름을 지키기 위해 진짜 삶을 태워버린 어느 어리석고도 슬픈 아비의 이야기를. 해가 저물어가고 빈 들판에는 무심한 바람만이 불어와 이름 모를 들꽃들을 흔들고 있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